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화살표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은? 맞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은이 흘러가는 방향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은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중국으로요. 명나라로 유입되어서 명나라는 마치 은이 빨려 들어가는 우와. 블랙홀과 같다라는 그렇게 불릴 정도가 되었던 거죠. 교수님 왜 전 세계 은들이 왜 이렇게 명나라로 몰리죠? 자, 그 밑바탕에는 대항해 시대, 즉 유럽 강대국들의 경쟁적인 식민지 개척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이때 가장 희생됐던 곳, 바로 지금의 남아메리카 대륙이죠. 1545년 유럽 강대국들을 야, 정말 대단한 거야! 라는 흥분의 도가니로 빠뜨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바로 볼리비아 지역에서 세계 최대의 은 매장량을 뽐내는 포토시 은광이 발굴이 된 겁니다. 포토시 은광 외에도 다양한 은광이 발견이 되면서 16에서 17세기 중 아메리카에서 은 채굴량은 최대 연간 28만 킬로미터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생산이 돼요. 그런데 당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고급 비단, 도자기, 향신료, 그리고 차 등 명나라의 물건이 대단히 사치품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상인들이 어쩔 수 없이 와서 뭘 줘야 되냐면 대량의 은을 주고 명나라 물건을 일방적으로 사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수님, 근데 그 명나라 사람들은 왜 은을 요구했던 거예요? 명나라는 사실 15세기부터 기존에는 현물을 쓰던 것을 은으로 중심 통화를 바꾸기로 하면서 세금을 은으로 내게 했어요. 이 때문에 갑자기 은이 중요성이 높아지고요. 나라에서는 직접 은화를 만들거나 은광을 발굴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결국 명나라는 은의 수요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었고 유럽은 아메리카 식민지를 통해서 은의 보급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전 세계의 은이 지금 명나라로 몰려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결제 대금을 은으로 달라고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자 명나라의 남쪽 해안에 있는 이 마카오, 광주, 천주, 월항 등의 도시들은 점점 유럽 상인들이 은과 물품을 교환하는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엄청 발전했겠다. 등극하면서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야, 은이 넘쳐났겠는데요? 자, 이처럼 명나라의 지금 남쪽 바다에서는 여러 유럽의 열강들이 막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경쟁하고 있을 때 명나라는요, 여전히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 이유는 북쪽에 명나라를 바짝 긴장시킨 강력한 또 다른 오랑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만주족이 세운 후금입니다.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고 명나라 영토를 대부분 장악했어요. 그리고 1644년 이 치열한 전쟁 끝에 명나라는 결국 패배했죠. 결국 세계 육지 면적의 10분의 1을 차지하면서 훗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다스리는 청왕조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돼요. 자, 그렇다면 명나라는 해양 정책에 되게 소극적이었잖아요. 네. 청나라는 어땠을까요? 열심히 했었죠. 아니요. 어? 청나라도 명나라보다 더 오히려 강력하게 바다를 아, 닫았어요. 맞다. 바로 바다에 청나라의 매우 위협적인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였을까요? 바다에 바다에. 왜 그래? 아닙니다. 바로 명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청나라에 반대하면서 나는 청나라가 싫어요! 라고 펼쳤던 인물. 바로 정성공이라는 세력이었습니다. 정성공은 명나라의 해군 집안 출신으로 막강한 해상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강력한 해군을 이용해서 대만을 공격해서 빼앗은 지역에 동령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청나라 영토와 인접한 동남 연해 바다를 지금 쫙 장악했죠. 그리고 청나라에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북방 출신이었던 청나라 만주족은 해전이나 해상 활동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지금 신출귀몰하는 정성공을 잡으려고 했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교수님, 그렇다고 그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 정성공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이걸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청나라는 정성공의 이 세력, 소위 반청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1661년 청계령을 명령한 거예요. 해상을 막고 싶어. 자,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는 청계령을 실시하며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명령이 청계령이에요? 맞아요. 정답. 네, 규현 씨. 아주 그냥 배 갖고 있으면 다 죽는 거야. 배를 다 없애버려라. 배를 다 없애버려라. 규현 씨, 비슷한데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그 해안가에 자체에 살지 못하도록 주민들을 전부 다 뒤로 그래서 경계로 옮겨버리는 거죠. 이영 씨, 정답입니다. 아. 해안 지역을 완전히 비워버려라 라고 하는 와, 명령을 내요. 경계가 땡계예요. 천계라는 말은 풀면 설명하면 경계를 옮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근데 이상한 명령이다. 청나라는 이 해안을 따라서 20에서 30km에 달하는 지역에 청계령을 실시해서 사람들 전부 강제로 쫓아내고 내륙으로 이주를 시켜버린 거죠. 해안지대는 텅 비어버리죠. 아. 그러면 교수님 거기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 고향이고 모든 터전이 다 있는데 날벼락이잖아요. 완전 날벼락인 거죠. 네. 바다 근처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 뭐 하면서 삽니까? 어업했겠죠. 혹은 연애 교육. 그런데 내륙에서 살면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살 방법이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청나라가 강력하게 해안 전체를 완전히 비우는 조치를 시행한 건 그만큼 정성공 세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자 공급을 일절 중단시키고 왕전하게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런 강압적인 천계령이 효과는 있었어요? 있었죠. 해안 지역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정성공 세력에 협조하거나 투항하던 사람들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얻어먹을 게 없구나. 하지만 청계령이 오래 지속될수록 엄청난 부작용이 생깁니다. 뭐였을까요? 아니 외부 물자가 못 들어오잖아요. 저 해안이 황폐화가 되죠. 못 나가고. 그럼요. 예, 해안 지역에서 모든 무역을 차단하니까 기존에 들어오는 게 스톱되죠. 뭐죠? 은의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운이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소비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후진해지죠. 이는 상인들과 생산직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바다를 완전히 닫아버리자 청나라 전체의 경제가 흔들흔들하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좀 바보 같은 짓이야. 자, 이때 위기를 타개한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1661년 즉위해서 청나라를 최고의 번영기로 이끌었던 제4대 황제 한 글자만 알려주세요. 강희제? 강희제였습니다. 어떻게 알아? 나 처음 듣는데. 강희제를 어떻게 알아? 여기가 중국 쪽 통인데요? 자, 강희제는 청나라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청나라 중심의 해양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단 바다에 위협이 되는 존재 있었죠? 1683년 군대를 파견해서 동명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겁니다. 이로써 바다에서 반란의 싹을 일단 차단해버려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발전시켜야죠, 저 라인.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오. 강희제가 천계령을 일단 해제하고요. 여기에 표시된 4곳 네. 새롭게 개방하면서 세관을 설치했던 항구들입니다. 아. 각각 상해, 영파, 함은, 광주였죠.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거네요. 네. 아니 근데 동해영 씨 왜 하필 이 항구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 강희제가 이 항구들을 선택하는데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상해와 영파는 대운하로 연결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항구를 통해서 은나 물품들은 대운하를 통해서 빠르게 전국적으로 운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나라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차게 되는 거죠. 강희제가 이 항구를 개방하니까 유럽의 상인들은 청나라에 사고 싶었던 물건인 도자기, 비단, 차를 사기 위해서 막 앞다투어 몰려올 수가 있게 됐죠. 오.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죠? 반전? 바로 4개 항구에서 실제로 외국 상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북경에서 제일 먼 광주만. 광주만 열어준 거예요. 거기는 운하가 없으니까. 그렇죠. 운하도 없고 제일 머니까. 나머지 3곳은 유럽 상인들이 직접 들어올 수도 없게 만들고 청나라 상인들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유럽 반쪽짜리 개방이네. 유럽이 열받지. 이영 씨 그럼 항구를 열어주긴 했지만 굉장히 폐쇄적으로 열어준 거네요. 네, 심지어 그 항구에는 그 해관이라는 관청을 설치해가지고 드나드는 그 무역 상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상인이 바다 나가서 무역을 하고 싶으면은 그 해관에 가서 자신의 신분과 그리고 목적지를 신고를 해야 되고 자기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고 또 보증인이 필요할 정도로 규정이 정말로 엄격했습니다. 이 청나라 화끈하게 뭐 이렇게 개방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네, 아쉽게도 없습니다. 음. 강희제 주고 나서부터는 더 폐쇄적으로 변했거든요. 자꾸 유럽 상인들이 법을 어기면서 청나라 항구에 몰래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광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도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압적으로 막아두면 몰래 더 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청나라의 이런 무역 정책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 어땠던 거예요? 당시 유럽 국가들은 청나라와의 무역을 더 확장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점점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유럽 국가가 특히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어느 나라였어요? 영국이요. 맞아요, 영국입니다. 왜냐하면 대항해 시대 이후 중국의 차가 유럽에 유입을 됐는데 영국의 상류층에서는 대단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차는 기존의 가장 중요한 무역품인 비단과 도자기를 완전히 제쳐버리고 청나라의 수출품 중에 1위로 급부상하게 돼요. 아니 근데 중국 차도 진짜 좀 오래된 차들 먹어보면 보이차 이런 거. 엄청 다르더라고요. 예, 네. 맛있더라고요. 아 중국인 다 됐어. 니하오.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늘었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차 수입량이 급증하는 걸 좀 볼 수 있잖아요. 네. 수요가 높은 고급차를 직접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영국이 청나라한테 엄청 매달렸겠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청나라는 영국에서 수입하고 싶은 물건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와. 사실 중국 쪽이 좋아할 만한 거는 축구 선수 말고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였으면 백컴 하나를 받는 대신에 그치, 그치. 했었겠죠. 근데 중국은 필요한 게 없으면 굳이 무역을 할 이유가 비싸게 없잖아요. 팔고. 그러나 중국도 원했던 게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 은.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에 차를 수입할 때 물물 교환은 절대 할 수 없고 은으로 구입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랬겠네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건 1792년 영국의 조지 맥카트니가 이끄는 영국 사절단이 청나라의 권룡제를 아련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무릎을 조아린다. 꿇고 있네요. 네. 일단 여기서 보면 그림 속에서 영국 사람들은 보석이나 새장 등 온갖 물건을 내보이고 있죠. 영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사달라고 들이미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반면 여기 앉아 계신 분 권룡제는 관심 1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 보이죠. 이처럼 영국이 일방적으로 청나라에 차를 수입하는 불공정한 무역이 이어지자 영국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차를 사들이느라 영국에서 갖다 줘야 될 은이 거의 동날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국은 전 세계 식민지에서 기껏 끌어다 모은 은을 전부 다 청나라에다 가져다 바치는 그런 형세가 꼴이 돼버렸던 거죠. 아 차주 끊지 그거 차를. 그러니까 영국은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무역 적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영국도 야 우리 청나라에 팔 만한 거 없어? 라고 찾아보기 시작하죠. 그게 뭐였을까요? 아편. 바로 청나라를 패망으로 몰고 가는 아편이었던 거죠. 영국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착취한 아편을 재가공해서 청나라에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아휴. 자, 이때 영국은 아편에 대한 값으로 청나라의 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벌어들인 은 덕분에 이전에 입었던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아편의 유입량이 폭발적으로 중국 안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자 청나라에서 새어나가는 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이제 또 반대가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청나라 조정,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 청나라군이 영국의 상선에서 막대한 양의 아편을 몰수해서 소각해버리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아편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이영 씨, 당시 영국 해군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 당시 영국이 보유하고 있던 군함 총량이 이제 약 26만 톤. 더군다나 이때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기 엔진을 장착한 철제 군함이었습니다. 반면에 청나라 배는 나무로 만든 목재선이었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목재에서 대포 한 방 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대운하였습니다. 발목을 잡았어요. 네. 뭐지? 왜지? 진짜? 대운하는 명나라 때부터 중국 내 물자 이동의 동맥과도 같은 것이었죠. 네. 만약 대운하가 막히면 청나라 내부 경제와 군사력이 순식간에 마비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운송이 안 되니까. 영국이 이거를 알았던 겁니다. 아이고. 1차 아편 전쟁 때는 양자강 하구의 주산 군도를 점령하고 함대를 둘러 나눠서 한편은 양자강과 연결된 대운하를 봉쇄했죠. 그리고 다른 편은 해안을 따라서 북경의 코앞까지 올라가서 바로 위에 있는 천진을 압박했습니다. 상대로 청나라는 물자 공급에 큰 압박을 느끼고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에 번성을 가져다 주었던 대운하가 역으로 중국의 패망으로 가는 하이패스 역할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떡해. 저 독이 됐네. 결국 1842년 8월 청나라는 영국과 역사적인 조약을 맺게 되죠.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광주, 함운, 복주, 영파, 상해 5개 항구를 개항한다. 개항한 항구에 영국 영사를 주재시킨다. 개항된 항구에서는 양국이 합의한 고정 관세를 부과한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항구를 열고 고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을 보면 영국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는 청나라와 활발한 무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난징 조약 후에도 영국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망했다. 영국은 결국 5개 항구뿐만이 아니라 청나라의 항구 전체를 개방해 줄 것, 아편 무역을 합법화해 줄 것까지 요구합니다. 와, 아편 무역을 합법화라고? 그 때문에 1856년 2차 아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 협력해서 청나라를 침략했고요. 이 2차 아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1858년 영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진작에 그냥 했었으면 저런 것들이 더 자기네들이 더 이익 볼 수 있게끔 먼저 선 조약을 맺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역으로 지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자, 이 조약 때문에 청나라는 결국 영국과 프랑스에 총 600만 양의 은을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은이면 당시 곡물을 약 18억 킬로그램이나 살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약 50만 명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 차 살 때 쓴 돈을 그대로 다 수거해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차츰 경제적 주권을 상실하고 서구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모로 안타깝다. 아유. 당시 상황을 잘 나타낸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이건 시국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뭘 표현한 것 같아요? 각 국가들을 동물로 묘사를 한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 맹수들이 중국 땅을 노리고 막 달려들고 있는데 곰은 러시아, 독수리는 미국, 개는 영국, 개구리는 프랑스를 상징하죠. 네. 당시 열강들이 중국을 놓고 이권 다툼을 하던 상황을 말 한마디 없이 그림 한 장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밑에도 노리고 있네, 모든 국가들이. 맞아, 줄 서고 있어 지금. 결국 청나라는 적극적으로 해양 진출하는 것을 추조하면서 해군력을 키우지 않았던 탓에 국제 정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던 겁니다.